이 채널의 영상들만 짬짬이 보신다면 어렵지 않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쉽게 배우는 맞춤형 화장품 메디셀프입니다. 2020년 3월에 드디어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1차 시험 합격자 발표와 함께 법도 이제 시행이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 제품 메디셀프도 맞춤형 화장품이기 때문에 저도 당연히 이 시험에 응시를 했었고 결과는 이렇게 만족스러운 점수로 합격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 시기에 유럽 출장을 사실 길게 갔다가 시험을 보기 전날에 도착을 했어서 벼락치기로 한 3시간 정도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렇게 합격을 할 수 있었던 건 제가 절대 잘나서도 아니고 똑똑해서도 아닙니다. 그건 바로 제가 업계에서 쌓아온 경험과 화장품들의 지식들이 밑바탕이 돼서 시험을 공부할 때 훨씬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고 이해를 할 수 있어서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를 찍는 것도 같은 이유인데요. 여러분들께 이 맞춤형 화장품 법에 대해서 설명도 훨씬 쉽게 해드리고 중간중간 제 경험과 지식들을 같이 공유해드리면 여러분들도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을 훨씬 수월하게 준비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법규를 잘 모르시거나 화학공학 출신이 아니신 분들도 쉽고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채널의 영상들만 짬짬이 보신다면 어렵지 않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1회차 시험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시험의 교과목은 크게 4가지로 되어 있죠. 1번 화장품법의 이해, 2번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다음으로 유통 화장품의 안전관리, 마지막으로 맞춤형 화장품의 이해, 이렇게 4가지가 되어 있는데 과목마다 문항수가 다릅니다. 하지만 꽈락이라고 하죠. 과목별로 40% 이상은 무조건 맞춰야 하기 때문에 모두 다 중요한 과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제1과목 화장품법의 이해에 대해서 시작을 하고 순서대로 이론과 관련 예상 문제들을 같이 풀어나가도록 할게요. 그럼 먼저 오늘은 가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게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를 먼저 보고 갈게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건 다른 법규를 공부하실 때도 마찬가지인데 행정법을 공부할 때는 물리적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어 하나하나의 뜻을 보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럼 첫 번째로 맞춤형 화장품. 이 단어는 무슨 뜻인지 느낌이 오시죠? 말 그대로 화장품을 맞추어준다는 커스터마이징의 개념인데 근데 사실 이 단어는 화장품법에서 정확히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말씀을 드릴 건데 식약청에서 정의하는 맞춤형 화장품은 크게 3가지로 의미가 나눠집니다. 1번 화장품 내용물에 다른 내용물을 혼합하는 것. 2번 화장품 내용물에 원료를 혼합하는 것. 3번 내용물을 소분하는 것. 이 3가지가 맞춤형 화장품을 정의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내용물이 뭐냐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화장품이겠죠. 하지만 이 내용물을 또 이제 화장품법에서 식약청에서 정의하는 걸 보자면 크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내용물 1번 완제품, 2번 벌크 제품, 3번 단제품. 여기서 말하는 내용물은 이 3가지를 말하는데 완제품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화장품이겠죠. 이런 제품들의 일반 화장품을 완제품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로 벌크 제품과 반제품은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제 벌크 제품, 반제품이라고 합니다. 화장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과정에서 이제 대용량으로 제조를 하고 이렇게 벌크 제품으로 나오는 제품들이 있거든요. 완제품이 되기 전의 제품들이죠. 이런 것들도 이제 내용물이라고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물에 대해서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원료도 한번 보고 갈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화장품 원료들이 있을 텐데 여기서 맞춤형 화장품에 넣을 수 있는 원료는 식약처장에 지정한 원료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이제 더 알기 쉽게 보고 가자면 쓸 수 없는 원료들이 있어요. 쓸 수 없는 원료 3가지를 알고 가셔야 돼요. 1번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이거는 당연한 말이죠. 화장품에 독성물질, 예를 들면 포르말데히드 같은 독극물들은 쓸 수가 없죠. 근데 이거를 맞춤형 화장품의 원료에는 당연히 쓸 수가 없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화장품에 제한이 되는 원료. 화장품에 제한이 되는 원료. 이거는 배합 한도가 있는 원료를 말합니다. 뒤에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 건데 예를 들면 토코페롤 배합 한도가 20%가 있죠. 그런 원료들이 이제 맞춤형 화장품 원료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식약처장이 고시한 기능성 원료. 자, 이거에 대해서 제가 배경 지식이랑 포함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서 고시한 기능성 원료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뭐 미백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고 주름 기능성 화장품이라는 말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이 기능성 화장품을 이제 제조사에서 인증받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말 뭐 원료 개발을 해서 내가 받고자 하는 화장품이 진짜 효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시험도 하고 테스트도 하고 시험 자료들을 제출을 해서 인증을 받는 거고, 자, 두 번째는 이런 식의 방법이 있어요. 식약처에서 원료들을 정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식약처에서 지정을 해줬어요. 야, 너 화장품 만들 때 여기 있는 것 중에 하나 함량에 맞게 넣으면 우리가 기능성 화장품으로 인정해줄게. 그 시험 테스트 자료도 안 내도 돼. 이런 식의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이 원료들이 식약처에서 고시한 기능성 원료들이에요. 이거들을 넣고 가면 기능성으로 인정해주겠다. 그리고 그 원료들이 맞춤형 화장품의 원료로 사용될 수 없는 것으로 이제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아시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내용물을 소분하는 것. 이거는 뭐 당연한 말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맞춤형 화장품의 뜻에 대해서 한번 봤고, 그 다음으로는 이 조제의 뜻을 가볍게만 보고 갈게요. 여러분들 이 조제의 뜻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조제와 제조의 차이를 알고 계실까요? 자, 제조는 일반적으로 생산한 것,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이제 생산한 것을 제조라고 하고요. 조제는 특정한 대상을 타겟으로 생산한 것을 조제라고 합니다. 그러면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의 뜻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해보면 이제는 화장품법의 목적과 화장품의 정의를 먼저 보고 갈게요. 화장품법의 목적과 화장품의 정의는 이제 화장품법의 가장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으로서 가장 본질적이면서도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단답형, 괄호 넣기 나올 수 있을 만한 내용이에요. 자, 먼저 화장품법의 목적에서는 이렇게 네 가지 화장품의 제조, 수입, 판매, 수출 이 네 가지를 다 화장품법에서 관리한다. 가볍게 훑어주시고요. 자, 두 번째로 국민 보건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국민 보건 향상 한번 외우고 갈게요. 이게 약사법에서도 똑같이 약사법도 국민 보건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나오는데, 이게 식약처에서 관리하는 법이기 때문에 이 국민 보건 향상과 또 산업의 발전 이 두 가지 포인트로 한번 훑어주시면 될 거예요. 자, 두 번째로 화장품의 정의입니다.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여기서 청결미화, 청결은 클렌징 제품들, 미화는 색조 제품들을 다 포함한다는 얘기겠죠. 주관식 대비해서 청결미화 보고 가고요. 자, 그리고 여기 피부 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화장품을 의약 외품이나 의약품이랑 구분을 하기 위한 표현인데, 치료의 개념이 아니라 화장품은 건강을 유지하는 혹은 약간 증진하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약간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맨 밑에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하다는 말에서 표현이 되고 있고요. 자, 여기서 제가 화장품과 의약예품 그리고 의약품을 간단하게 분리해 드리자면, 화장품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 하지만 의약예품부터는 치료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경제 용어를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 근데 이 말이 화장품에서도 매우 유사하게 부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부에 좋다고 하는 성분들이 많이 들어갈수록 그만큼 피부 자극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피부에 좋다는 원료들도 다 배합 한도가 있거나 경미한 수준을 벗어난다면 화장품이 아닌 의료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는 원료들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비타민 E를 함유하고 있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토코페롤, 배합 한도가 20%로 정해져 있죠. 피부염이나 상처를 깊게 할 수 있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두 번째로 잘 알고 계신 바하. 자, 살리실산도 피지나 각질용의 뛰어난 물질이지만 자극이 커서 배합 한도가 0.5%로 우리나라에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자, 외국에서는 이 배합 한도가 또 다르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한 가지만 더 보고 가자면 이게 가장 확실한 예시가 될 수 있는데,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능성 화장품, 식약처에서 고시해준 원료가 있고 또 여러가지 미백 성분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사실 가장 뛰어난 물질이라고 알려진 것 중 하나가 하이드로퀴논이라는 물질입니다. 하이드로퀴논이라는 물질인데 이건 피부 자극과 부작용이 또 너무 커서 의료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또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하이드로퀴논은 화장품에서 사용할 수 없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화장품은 치료가 아닌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수준이어야 한다. 다시 한 번 더 짚고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여담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바하,
이게 이제 지성 피부나 여드름 피부한테도 굉장히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건데, 실제로도 이게 하이드로포빅이라고 해서 지용성과 굉장히 유사한 물질이에요. 그래서 바하 성분이 오일리한 피부한테 굉장히 탁월한 효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피부 상담을 할 때 이런 지식들도 같이 참고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화장품을 알았다면 그 다음으로는 천연 화장품, 유기농 화장품, 맞춤형 화장품을 이제 보고 갈게요. 자, 이건 되게 쉽습니다. 천연 화장품은 전체의 95%가 천연 원료인 것을 천연 화장품이라고 하고요. 유기농 화장품은 전체의 95%가 천연 원료이면서 전체의 10%가 유기농인 원료를 이제 유기농 화장품이라고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맞춤형 화장품은 아까 같이 했었죠. 내용물에 내용물을 혼합하거나 내용물의 원료 혹은 내용물을 소분하는 것을 맞춤형 화장품이라고 했습니다. 이 천연 화장품이랑 유기농 화장품은 이제 1차 시험에서도 나온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쉬운 이제 수치가 있으니까 이것들을 같이 한번 보고 갈게요. 천연 화장품은 95%, 유기농은 천연이면서 유기농 원료가 10%. 자, 그래서 이론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한번 문제풀이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는 화장품의 정의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방금 바로 했었죠. 자, 화장품이란 인체를 땡땡땡땡 하여 뭐였었죠? 기억은 청결, 그리고 리에는 미화였었고, 자, 다시 인체를 청결 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디귿은 뭐였죠?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이었죠.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문제 한번 바로 볼게요. 자, 두 번째 문제. 다음 중 맞춤형 화장품에 혼합 가능한 화장품 원료로 옳은 것은?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원료들도 있고 아닌 원료들도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자, 먼저 정답을 알려드리자면 정답은 자, 어떤 걸까요? 자, 정답은 4번 프로판다이올입니다. 먼저 1번은 뭐냐면 1번은 식약처에서 고시한 미백 기능성 원료입니다. 자, 아까 보여드린 표를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 있죠. 당나무 추출물 함량 2%. 자, 미백 기능성 원료이기 때문에 맞춤형 화장품에서는 원료로 쓰일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 벤질 알코올. 이거는 보존제인데 외우고 가시면 좋아요. 배합 한도가 1%입니다. 자, 그래서 배합 한도가 있기 때문에 화장품 원료로 쓰일 수 없고, 토코페롤 아까 계속 말씀드렸죠. 배합 한도 20%의 원료고요. 자, 그리고 프로판다이올은 쓸 수 있는 원료고요. 자, 유용성 감초 추출물도 여기 써있는 바와 같이 미백 기능성 원료입니다. 그래서 맞춤형 화장품 원료로는 쓰일 수가 없고요. 제가 왜 이 두 개를 가져왔냐면, 다른 것들은 이제 추출물이라고 안 써있는데 이 당나무 추출물과 유용성 감초 추출물은 이제 미백 기능성 원료이기 때문에 쓰일 수 없고, 나머지 일반적인 추출물들은 쓰일 수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문제를 가져왔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첫 번째 영상이기 때문에 간단한 이론과 이제 문제를 두 문제 정도만 풀어봤고, 다음 영상에서는 더 알찬 자료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